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문진희 박사의 책 신에 대한 명상에서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를 초청해 한국에서 강연을 할 당시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아내 수잔 호킨스 여사의 책 라이프 위드 덕에서도 한국 방문과 관련된 일화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수잔 여사는 어떤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 번역해서 살펴볼게요. 한국에서의 가르침. 1999년 한국 방문은 우리의 첫 번째 대규모 강연 여행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 훌륭했지만 그 시작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데이브는 70대였고 집을 떠나기 전 엄지발가락이 부러지는 바람에 이 여행이 그에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였던 그는 그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다른 발가락에 테이프로 묶어두면 돼. 하지만 오래 서 있지는 못하겠군. 그것은 곧 그가 먼 거리를 걸을 수 없어 가는 곳마다 휠체어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무실 직원이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하루 늦게 예약하는 실수를 저질러 우리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새벽 2시 텅 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짐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는 추운 밤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걸어 간신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하룻밤 묵을 호텔로 이동해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를 다시 예약해야만 했던 그 시간은 끔찍한 시련이었습니다. 우리는 문 박사님께 연락해 대학교에서 열리기로 한 첫 강의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돌이켜보니 그 비행기를 놓친 것은 신성한 섭리였습니다. 때로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편함을 겪는 것은 실망스럽고 불쾌한 일이었지만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있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 박사님의 공식 강연 초청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한 경비원들이 우리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집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실랑이 끝에 마침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니 우리를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 박사님 아쉬람의 환영위원회가 서울의 다른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택시기사를 직접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쯤 되자 우리는 완전히 기진맥진했고 그저 호텔로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기사에게 호텔 이름이 적힌 종이를 건넸지만 글씨를 잘못 읽은 탓에 엉뚱한 호텔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기사는 다시 길을 되돌아가 제대로 된 호텔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문 박사님과 일행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마법처럼 훌륭하게 풀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몹시 고단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의 어려움을 끈기 있게 이겨내면 그 너머에는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머무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호스트들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이 타인 내면의 신성을 향해 절을 올리는 한국의 방식을 깊이 존중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강의를 했고 우리는 40에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근육 운동학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데이브는 그 기본 원리를 직접 시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시연에서 문 박사님이 채소 2봉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유기농이었고 다른 하나는 농약이 묻은 채소였습니다. 데이브는 사람들에게 채소 봉지를 한 번에 하나씩 마음에 품어보라고 한 뒤 근육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농약이 묻은 채소를 품었을 때 모든 사람의 근육 반응이 약해졌습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꽤 충격적이었지만 그들은 그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 앞쪽에서 데이브가 강연을 하고 있었고 청중의 시선은 모두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는 뒤쪽 창문 밖이 잘 보였는데 순간 금빛 빗줄기가 비치더니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문 박사님께 밖에 무지개가 떴어요 라고 말하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길 전체가 아름다운 무지개와 함께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지개를 매우 특별한 징조로 여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뜬 그 무지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밖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모습을 드러내며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끔씩만 볼 수 있는 그 찬란한 빛이 쏟아졌고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지개가 무척 희귀한 것이라 말했고 실제로 다음날 신문 기사로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특별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고 자연스러운 치유에 대한 희망을 품고 다가왔습니다. 데이브가 한국에 대해 떠올리며 즐겨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다이어트 펩시 1화입니다. 에스프레소와 함께 다이어트 펩시는 그가 가장 즐겨 찾는 음료였습니다. 강의 도중 그가 무심코 다이어트 펩시가 필요하군요 라고 말하자 방 안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 펩시를 구하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는 다이어트 펩시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시 전체를 샅샅이 뒤져 마침내 어느 창고에서 그것을 찾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데이브는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들의 지극한 헌신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영적인 토대가 깊었기에 데이비드 작업의 중요성과 그의 에너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데이브의 에너지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브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에게 무척이나 고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온몸이 쑤시는 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의식이 상승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성한 에너지가 그토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마치 엄청난 고전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높은 전압을 준비되지 않은 회로에 연결하면 타버리는 것처럼 데이브의 몸도 그런 과부하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온몸의 통증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했고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방법은 가만히 누워있는 것뿐이었습니다. 2000년에 우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데이브에게 대령 성각도사라는 칭호를 헌정했습니다. 대령은 거대한 산을 뜻하는 것으로 이 칭호는 그가 영적인 산이자 참으로 위대한 스승임을 의미했습니다. 문 박사님과 한국인들은 우리가 세 번째로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2001년 9월에 세 번째로 한국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며칠 전 나는 데이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요. 뭔가 이상해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루 정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대화를 나누었고 데이브도
나 역시 같은 예감이도 이번엔 갈 수 없겠소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문 박사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번만큼은 꼭 와야 한다며 매우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데이브가 이번에는 갈 수 없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라고 확고하게 선을 그었고 그녀도 우리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그 끔찍한 9.11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왜 한국에 가서는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떠났더라면 엄청난 항공편 결항 상태로 한국에 발이 묶였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몹시 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다른 일정들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더 높은 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내면의 직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경우에는 분명히 옳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조용히 머물러야 한다고 일러주는 것은 당신 내면의 작고 고요한 목소리입니다. 더 높은 힘은 당신을 통해 발현되며 당신을 보호해줍니다. 거기 가지마 라고 속삭이는 그 작은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직관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가지 않기로 한 결정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온 세상이 크나큰 혼란에 빠졌던 시기였으니까요. 강의가 시작되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나는 데이비드에게 세도나에서 강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물색하다가 세도나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프 센터를 찾아 대관했습니다. 그는 온종일 진행되는 강의만 원했고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2002년 1월에 열린 첫 세미나에는 50명 남짓 참석했지만 두 번째 세미나에는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 무렵에는 공간이 꽉 차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모두에게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는 일은 엄청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 도우미와 내가 트럭을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코스트코로 가서 사람들을 먹일 음식과 음료를 사오곤 했습니다. 커다란 트럭 뒷자리에 코스트코 물건을 가득 싣고 오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콤비 코미디언 머트와 제프 같았습니다. 원래 데이브는 1년 동안만, 즉 매월 한 번씩 총 12번의 세미나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2002년 시리즈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결국 우리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강의가 빠짐없이 비디오로 녹화되도록 챙겼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늘어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지역 호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나는 데이브에게 이번에는 점심을 제공하지 맙시다 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래도 우리가 대접해야 할 것 같소 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전처럼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미나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점심 배식줄을 어슬렁거리며 마음대로 음식을 가져가는 꽤 많은 호텔 투숙객들까지 먹이게 되었습니다. 누가 세미나 참석자이고 누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쿠키를 주머니에 마구 쑤셔 넣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짜 음식을 개걸스럽게 챙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음식을 베푸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호의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중을 상대하며 배운
뼈아픈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위해 몹시 애쓰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이나 노력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움켜쥐려 들 것입니다. 우리는 등록 절차와 손목 밴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목 밴드를 재사용해 몰래 들어올 궁리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부르는 일부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내게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브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강의를 아주 수월하게 해내는 듯 보였지만 이 세상에서 기능하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는 것은 그에게 몹시 고된 일이었습니다.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때때로 실제로 그 상태에 진입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는 그를 육체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제에 대해 말하는 동시에 가만히 서 있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2003년 2월에 초기 강의 중 하나에서 데이브가 통로를 걸어 내려올 때 나는 그가 그 높은 상태에 진입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강연 도중에 육체를 떠나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청중들 역시 불안해했습니다. 매우 기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무사히 넘겼지만 언제 그 높은 상태가 찾아와 그를 덮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늘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곁에서 돌보고 보살펴야 했고 그 역할은 바로 내 몫이었습니다. 데이브의 메시지가 세상 밖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한 것은 사람들이 예고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와 그를 만나려 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집에서 흔치 않은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리 중이었던 나는 데이브에게 누가 문을 두드리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이 남자가 안녕하세요, 호킨스 박사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브가 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는 여기에 없습니다. 남자는 하지만 당신은 그분과 닮았는데요? 라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데이브는 난 그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는 남자의 눈앞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게 훌륭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런 류의 무례함을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했지만 선을 넘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일요일 오후에 우리 집 진입로를 걸어 들어와 사생활을 침해했고 자신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데이브는 그의 코앞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그것을 내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